한때 이곳 보문사의 주지였던 정수 스님. 12.7 범난 이후 23년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았다. 10년여를 몸담으며 이룬 불사 하나하나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 12.7 범난 이후 그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뤄야 했다. 아주 좀 사찰도 많이 달라졌고, 그냥 옛날 생각 해볼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황홀을 하네요. 이쪽은 오기도 싫었고. 당시 계엄사의 수사 발표에 따르면 정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비행을 일삼는 파렴치한 승려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이 모든 것이 강압과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했다. 군수사당국이 여신도들을 농락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그의 서랍에서 나온 사진들이었다. 서랍을 다 뒤집지, 책상가로 다 뒤지니까 그 연예인들이 오면 가끔 기념으로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주유림역에 서시오에 같이 사진 찍자고 그러잖아요. 그래 했더니 지금 그 여자들 사진을 내놓고 이 여자들하고 관계 없었냐 이게. 그래 없었다고. 그 여자들 뭐하는 여자들이냐. 조사 과정 처음부터 폭력이 가해졌고 그 앞에서 그는 끝내 허위 사실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군데, 동맥하고 여기 동맥하고 팔동맥, 다리 여기도 네 군데 동맥을 그 전기를 테프로 이래가지고 테프로 붙이더라고요. 그 붙이더니 공헌을 하는데 했다는 걸 전부 그하라고 인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그 전기를 돌리는데 그 요만한 나이롱줄 그럼이 아마 한두 번을 사왔는가 봐요 아마. 그 사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옹그리니까 힘을 쓰니까 새우같이 옹그리는 거였어 사람이. 처음 두 번째 할 때까지는 죽기 부리다가 하고 했는데 그때 두 번 까버렸다 일어나니까 아이고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랬죠. 너 마음대로 다 내가 다 했으니까 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1980년 10월 27일 전국 각지의 사찰에 일제히 무장병력이 투입됐다. 승려들은 영문도 모른 채 총칼에 떠밀려 연행됐다. 아는 보안대 그 홍성 집에 있는 사람하고 지서장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몇이 이렇게 집차를 타고 싹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전부 총을 갖고 와서 사무실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을 갔더니 금고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총을 대고. 캐비네이트에 있는 서류하고 장부하고 통장하고 이걸 전부 압수를 딱 그렇게 하고 그래도 내가 반항을 하면서 못 가겠다 그러니 두 사람이 나를 양쪽 어깨를 들고 바짝 들어요. 그러더니 묵직한 것을 호주머니 꺼내더니 새끼 말 들어 네가 중요 그래요. 조계사와 총무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집행부가 아침 회의를 시작할 무렵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법당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젊은이들이 잠바 입은 사람, 군복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내가 볼 적에 한 40-50명이 다 싸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부를 하고 있는데 소랭이가 한 놈이 와가지고는 이 총을 내가 접수하니까 그래 하라고 그러면서 딱 데려가야 돼요. 이튿날 계엄사는 불교계에 대한 전면적인 비리 수사를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내에서 온갖 비리와 부패 범법 행위를 자행해온 사이비 폭력배 및 상습 폭력배 등 46명의 승려들을 사회 정화 차원에서 연행했다고 밝혔다. 연행자 명단에는 조계종 25개 본사 중 19개 사찰의 주지와 재무, 총무 등을 비롯해 송월주 총무원장과 총무원 집행부의 간부들이 모두 포함됐다. 조계종 종종을 지낸 월화스님과 월산, 서옹, 서운 등의 원로들과 의현, 정대 등 종단을 이끌어가던 중추 승려들이 대부분 정화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중심 인물이 한 60여 명, 또 우리 같이 이제 중심 인물에 이제 그 밖에 있는 어쨌든 정화 대상이 한 360명 됐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부터 허리까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당시. 불교인들의 충격은 컸다.
한 신도는 분신 자살까지 했고 신도 회장 최재구는 비판 성명을 냈다가 다음 날에는 불교인의 참회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내야만 했다. 수사의 총지휘는 합수부 산하의 합동수사단에 맡겨졌다. 당시 합수단장은 김충호 대공처장, 그의 직속 상관은 합수부장인 노태우 보안사령관이었다. 수사에는 보안사 대공처와 경찰, 헌병 등 합수단 각국은 물론 각 지역 보안사까지 전면 동원됐다. 연행된 승려들에겐 승복 대신 군복과 수의가 입혀졌다. 그때부터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위압적이에요. 내가 소위 불교 지도자고 한 지역 이상인데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놈 이 자식이 이게 이런 놈이 있느냐? 너 여기 오거든요. 죽고 싶으냐? 들어가자마자 조인트 탁 차면서 딱 때리면서 이 새끼 너 잘 왔다. 죽놈의 새끼. 너 얼마 헤쳐먹었어? 바른대로 풀어. 탁 가면서 옷 갈아입어. 반말에. 처음 조사 내용의 초점은 사찰 운영 문제와 금전 관계였다. 개인적인 재산 축적 등 재정적 비리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졌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처음에.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50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50억을 내놓으라야죠. 그러니까 50억도 없고. 그 조사 내용은 그 7일 동안 그 똑같았습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만한 액수로서 여금이 돼 있느냐, 돈이. 그리고 너가 당신이 그 고향에다가 또 다른 곳에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 놨느냐. 심지어는 출가 이전의 생활, 그리고 출가 이후의 승려 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사생활이 조사의 대상이 됐다. 그렇게 갖다 가둬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수사관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한대, 어디 잘 다니는 무슨 다방이 있는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찾아가지고 27일 연행된 승려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전국의 사찰에 다시 한번 군핫발이 들이닥쳤다. 군인들이 아마 수십 명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완전 무장해가지고 저희 그 집을 갖다가 싹 포위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석굴암은 아시다시피 동해 바다하고 가깝기 때문에 공비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고요한 산사는 새벽부터 들이닥친 무장 군경의 군합발로 뒤덮였다. 요사체는 물론 법당까지도 예외 없이 수색의 발길이 미쳤다. 총을 들고 왔는데 건물은 법당도 싹 뒤지고, 그러고서 이제 나한테 왔더라고요. 이제 주실로 채우러. 그 아주 군발을 군화씨는 그 채로 이제 방을 들어선 거예요, 다. 수덕사는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불과 3일 전 주지를 비롯한 3명의 스님들이 연행된 이곳에 다시 한번 수십 명의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80, 또 78세 계신 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자어제 그때 노인분들이 거동을 못했어요. 아랫방에 계신 분은 근데도 나와가지고서 이 자어제가 여기 다 일거일동 전부 다 줄을 딱 서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앉아 일어서 이거 봐라 하더니 전부 다 눕혀 하더니 전부 다 이렇게 눕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자로. 네. 머리를 땅에 박고. 수덕사의 모든 식구들을 마당에 끌어낸 군인들은 뒤이어 대웅전 법당까지 뛰어들어 샅샅이 수색했다. 예. 인근의 말사들과 암자들까지도 구석구석 군인들의 수색이 이루어졌다. 비군이 사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인들의 무차별한 수색에 항의하다 연행된 한 여스님은 그날을 지금까지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공포로 기억하고 있다. 법당은 그냥 목을 달아까지 올라가 부두화를 신고 그래가지고는 차를 타래요. 또 갖다 쳐들더니 부두화를 다 차는 거예요. 다들 부두화를 아프죠. 맞으셨어요? 그렇죠. 뭐 부두화를 몇 없이 이제 차더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있더니 뭐 와가지고 뭐라고 뭐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 뭐라고 그때 당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군인이라서 듣는 순간에 이거는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안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일제히 벌어진 이날의 수색에는 3만 명의 군경이 동원됐다. 전국에 산지한 18개 종단 소속의 3천여 사찰과 암자가 수색의 대상이 되었다. 3일 전에 대대적인 연행에 이어 벌어진 군경의 사찰 난입 사태는 불교계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그것이 충격이 컸어. 그때는 뭐 그전까지는 들어가는 사람만 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아무도 안 돼. 이건 전체를 군합바로 밟은 거든. 시간대별로 이제 뭐 어디로 가고. 당시 법주사 수색작전에 동원된 부대에 장교로 근무했던 박맹수 교수. 당시 언론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날의 진상이 그의 장교일지 속에 생생히 기록돼 있었다. 5시에, 새벽 5시에 그 수색해야 할 어떤 사찰이나 암자를 퇴로까지 전부 차단해서 포위하는 것이 완료되는 시간이 새벽 5시 반. 그리고 계엄포고령 위반자 일지에는 이날 작전의 목적과 대상이 조목조목 기록돼 있다. 범법자, 대공용의자, 폭력 승려, 불교 자체 정화 대상자, 사찰의 은신 중인 뭐 범법자 체포, 그러니까 뭐 아주 여러 다목적용으로 뭐 실탄도 지급이 됐습니다. 작전에 동원된 군인들에게는 실탄까지 지급됐고 수갑과 포승줄도 각종 체포 장비도 동원됐다. 그리고 별도의 주의사항도 덧붙여졌다. 수색 시 예의를 갖추고 인권 유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수색하는 것은 폭력 승려라든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범죄자들을 수색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4.5 계획으로 알려진 12.7 사건을 앞두고 합수단에는 사전에 별도의 실무팀이 꾸려졌다. 보안산의 불교학과 출신으로 불교계 사정을 잘 아는 양근하 소령이 수사 착수 5일 전 맨 먼저 차출됐다. 끌려가가지고 또 한 이틀 있다가 내가 교육을 시키고 수사관들 교육을 시키고 이제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제 시켜야 될 이제 이유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그걸 해버리면은 더더구나 대상이 성녀들이니까 성녀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 일반 그 범인들하고 다르기가 어려우니까 성녀들의 속성을 가리키는 생활 그걸 직책임 용어가 불교에 대한 그런 용어도 수사관들이 알아야. 뒤이어 양소령의 요청에 의해 대불련 출신의 독실한 불교 신자인 전창열 중령이 합류했고 이들의 추가 요청에 의해 각 분의 법사들과 문공부 종무 담당관인 한영수 씨 등이 투입됨으로써 실무 대책반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실무 지원 대책반이라는 거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종단 전체가 마비가 되니까 가서 이제 수습을 하는 교량 역할. 우리는 사후 수습과 우선 이게 부작용에 대한 조언,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랬던 것인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너무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사후 수습하는 역할이 원체 결과적으로 주어졌지. 송월주 총무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의 연행으로 총무원의 기능은 정지됐다. 실무 대책반의 요청으로 종단의 공백 상태를 수습하기 위한 원로회의가 소집됐고 11월 3일에 임시 중앙중회에서는 기존의 중회의 해체를 의결하고 정화중흥회의라는 이름의 비상종단을 발족시켰다. 종단 내부의 사정을 모르는 이제 이게 처사가 벌써 조계종이라는 거대한 종단을 갖다가 정화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를 담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의지를 갖는 분을 찾는 게 급선무였었어요. 정화중흥회의는 기존의 종단과는 달리 수행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의장에는 박기종 스님, 상임위원장에는 박탄성 스님이 선출됐다. 과도 취재로 수립된 정화중흥회의는 다음해 1월까지 불교계 수사와 관련된 종단의 비상사태 수습과 종헌, 종법의 개정 문제 등을 다뤄나간다. 11월 14일 계엄사는 수사를 개시한 지 2주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이 적발한 불교계의 비리는 충격적이었다. 부정축제 금액만도 무려 200억 원이 넘었고 그 밖에 각종 비행 사례들도 심각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비리 승려와 민간인 18명을 구속하는 한편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32명의 승려들에 대해서는 정화중흥회의의 처리를 위임했고
부정축제 금액에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더불어 향후 5년간 불교 정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격적인 불교계의 비리들이 발표되자 언론의 문매가 쏟아졌다. 불교가 이렇게 썩을 줄 몰랐다. 이렇게 썩고도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공분을 일으킬 그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불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경험스러운 수모를 당하고 국민들한테는 참 뭐라 그러겠습니까? 멸시를 당했다 그럴까? 그 수사를 착수하면서 계속 그냥 비리 집단같이 발표해가지고 그것이 언론에서 불교계 상처라는 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확실한 통계는 뭐냐 100만 명이 불교 이탈됐다잖아. 이런 엄청난 12.7 불교 정화 조치가 착수된 시점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가의 모습은 불패전의 의지에 넘쳐 있었다. 5월 18일 비상기업 전국 확대에 이어 31일 국보위를 출범시킨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년의 사회 정화 조치를 잇따라 단행한다. 권력형 부정축제 비리에 대한 국가 환수 조치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공무원 숙정과 이른바 삼천교육대로 알려진 불량배 소탕 계획에 이르는 초법적인 정화 조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종교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8월 22일 문공부는 43개 종교단체 대표들을 불러 모아 각 종단별로 자체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침을 주더라고요. 하라고. 쓰고 그 다음에 다시 공무위 정식으로 김문호 차관인가 설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공무위 내려왔어요. 전 한국불교회 주관으로 서울 남산에서 열린 불교 정화 결의회에서 불교도들은 정부의 자체 정화 요청에 따라 불교계는 각종 정화 결의 대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그리고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정화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단은 자율적인 정화의 입장을 천명했고 10월 20일에는 축제 금지, 상호 비방 금지 등의 5개 항을 담은 자율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자체 정화를 해라. 자체 정화를 해라. 해가 계속 그 주문이 와서 정화돼서 그리 온 걸 계속 밀었거든요.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12.7 법난이 오게 됐죠. 집행부가 아닌 사람으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집행하는 사람들 다 거기다 맡겨가지고 그거 조사하고 해서 정화하라는 얘기요. 이게 안 돼. 갈등만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지금 3년 동안 서로 약간 정원 개정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봉합해가지고 이제 화합종단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막 시작하는 마당인데. 외부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누구를 정화를 해야 말이죠. 그래 해갖고 이제 총무원장도 나는 총무원장으로서 못 하겠다 하고 우리 스님들도 다 뜻이 같았죠. 그래갖고 법난이 발발할 당시 송월조 취재의 총무원은 종단 내의 오랜 내분을 차츰 수습해 나가는 상황이었다. 78년 이성 종종으로부터 윤관 스님이 종정 직무를 인수받은 이후부터 종단 운영 방식과 종권을 둘러싼 조기사와 개운사 간의 첨예한 대립은 법정 분규로까지 치달았고 신도들로부터 개탄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80년 3월 31일 쌍방 간의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종단은 마침내 화합의 실마리를 척결했고 4월 26일 총선에 의해 개운사 측의 송월주가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법난은 화합종단 출범 6개월 만에 일어났다. 통합돼가지고 뭔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는 출발점에 서 있던 때예요. 그러면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걸 가게 내버려 뒀어야 돼, 자의적으로. 더구나 수사 결과의 많은 부분이 과대하게 부풀려졌거나 왜곡돼 있었다. 낮에는 주지, 밤에는 요정 경영인이라는 표현으로 파렴치한 승리의 대명사처럼 비춰졌던 혜성은 12.7 법난이 만들어낸 최대의 피해자였다.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혜성은 합수단 수사 3국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는 17억 5천만 원의 부정축제에 요정까지 경영한 것으로 발표됐다. 보지도 않고 그 현지의 그 자료만 가지고 어쨌든 파렴치한 승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정축제한 승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놨대요.
당시 혜성은 도선사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청담학원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인수 과정에서 달려들어온 미군 클럽이 요정 경영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도선사에서는 클럽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원 주인에게 환수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등기상으로도 들어와있던 것도 모르는 거예요, 스님은. 근데 어떻게 이제 12.7 사건 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된 거지, 스님은. 17억 5천만 원이라는 부정축제액 역시 조작된 것이었다. 계엄사가 당시 축제액으로 발표한 금액은 종단 소속의 도선사와 학교법인 청담학원, 복지법인인 보육원과 양로원 등의 시세평가액이었다. 혜성 개인의 재산이 전혀 아니었다. 200억 부정축제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산 대각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77억 원이라는 부정축제액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사찰의 부지를 시가로 환산한 금액이었다. 토지를 사기로 했지 않느냐, 이라니. 안 했습니다. 1가 6번지 1000평에 대한 땅을 부산시에서 최고 가는 가치 있는 땅을 개인 명의로 절취했지 않느냐.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이랬지. 그 말을 하는 그 땅은 지금 대각사 절 땅인데 그건 재단법인 화재행교원입니다. 48년도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고 누구한테 팔고 하는 그런 매매 대상물이 아니에요. 혜성이 수사 도중 입수한 전원통신문은 당시 불교계 비리 수사의 의도된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매일매일 내려온 전원통신문에는 혜성이 부정축제한 자이므로 재산을 중점 수사하고 조사된 재산 누계를 시가로 환산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재산은 국가에 환수할 방침이었으며 환수 조치 후에는 삼청교육대 입대까지도 검토됐음을 알 수 있다. 종단에 돈이 엄청나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종단에 엄청난 돈이 있어가지고 이걸 정치자금으로 끌어써서 뭘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털고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애초부터 무리한 틀에 따라 진행된 수사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았다. 연행자들의 대부분이 20여 일에서 수개월 동안 구금된 채 고문과 강압에 의한 수사를 받아야 했다. 사복 사태라는 것이 엄청난 파장이 컸어. 광부들이 인권 문제, 그런 인권 문제에 했는데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 몽둥이가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때리는 몽둥이가 피에 있고 쇠파이프에 피에 막 엉켜지고요. 그거를 딱 우리가 재탕을 했는 건데. 요거를 꽉 쥐어요. 요거를 꽉 쥐면 되게 아픕니다. 이 쥐면 요놈을 삐뚤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요. 내리면은 온 신경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막 곤두서고 막 통증이. 육체적인 고문과 더불어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성직자로서 당해야 했던 온갖 치욕과 수모였다. 말로서 고문이 더 무섭다고요. 육체적으로 때리는 건 그때뿐이지만 정신적으로 막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나쁜 놈 새끼하고 막 따게 때리고 이런 건 참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불교를 향해서 가해했던 사람이 앞에 이래 있다면요 활복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활복이라 해서 속에 있는 무슨 창사라도 다 펴서 집어던지고 싶은 그러한 울분이었더라고요. 피해자는 승려들뿐만이 아니었다. 고위 공무원으로 구속됐던 한영수 씨, 문공부 종무관으로 실무대책반에까지 참여했던 그 역시 고문과 강압에 의해 혐의가 날조됐다고 했다. 무엇 때문에 갔는지도 모르고 갔더니 대때가짜 전부 빨가벗기고 내려 사람도 앉아가지고 문 내려 때리고 그것뿐이니까. 전기고문, 물고문 안다 해봐서 모르지만 그거는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간첩입니까? 도둑놈입니까? 뭡니까? 담당 공무원으로서 불교계의 분규 수습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던 그에게는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분규 조종 혐의까지 강요됐다.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엄청난 법률이 이렇게 났는데 그러면 계엄사가 불교를 탄압한다는 규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건 영화적 차원이다. 그래서 공무원도 집요했다. 고문과 강압에 의해 혐의가 날조되고 이른바 교도소 삼청교육까지 받아야 했던 혜운 스님. 사찰 공금을 유용했다는 명목으로 횡령, 배임죄로 구속된 그는
끈질긴 법정 싸움 끝에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입증받았다. 시인도 아니고 뭐 아무도 아닌데 20여일에 걸쳐 계속됐던 고문 수사의 와중에 혜성은 남몰래 시를 썼다. 여보 선생님 아프고 한없이 아파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여보 선생님 아프고 한없이 아파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프고 쑤시고 아프다오. 아무리 빌어도 자꾸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죽을게요. 정말 맞아 죽고 싶진 않아요.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질러도 소용이 없다. 참고 견디다 못해 또 죽을 힘을 다해 비명소리를 질러본다. 그럴수록 가해오는 채찍은 더욱더 더해온다. 가혹했던 고문은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낙산사의 주지였던 원철은 지병이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까지 더해져 1년이 채 못 되어 세상을 떠났다. 계엄사의 수사발표 직후 정화중흥회의에 처리가 위임된 32명의 승려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중 13명의 승려들은 이른바 종단의 사형 선고라 불리는 채탈도첩에 처해졌다. 형사 처리를 면한 23명의 승려들은 남양주 흥국사에 또다시 소집됐다. 흥국사에 오셔가지고 이들에게는 100일 동안의 참선을 통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른바 불교판 삼청교육대라 불리는 자율순화교육이었다. 네. 그때 굉장했습니다. 그때 뭐 공포 분위기였어요. 뭐 여기다 뭐 망원렌즈가 설치했느니 무슨 녹음을 해가느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공포 분위기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이 깨부셔야 되겠다 생각해요. 우리는 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참선한다고 했지만은 참선이 됩니까 그게? 집단 수용소지. 다만 삼천교육대만을 안 보냈을 뿐이지 집단 수용소 같은 데서 100일을. 수사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삼천교육대로 보내겠다는 위협이 있었다. 이들이 승려라는 사실이 감안된 집단 참선은 삼천교육대를 대신한 것이었다. 개념의 차이겠지만은 질이 좀 나쁜 죄 성녀들도 있겠지만은 그걸 일반 잡범들하고 폭력배들하고 같이 따라가 삼천교육대라를 보낸다든지 그런 의견도 뭐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건 절대 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따로 자숙을 하는 의미에서 1개월간 이제 저쪽 한국사에서 참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자 해가지고 종단에 이제 원로 스님들하고 뜻을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건의해가지고 그때 당한 어떤 처벌이 부당하다는 이미 삼천교육대에 보내진 승려들도 있었다. 월정사에서만 해도 삼보와 함께 재무국장 현우가 삼천교육대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형무소 갈 사람은 형무소 가고 뭐 할 사람은 좀 하는데 나는 어디다가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봐야 나오지 않으니까는. 월정사에서 맨 먼저 연행된 3번은 처음부터 간첩 혐의를 추궁받았다. 월남전 전상보상금으로 온사 스님에게 사준 승용차가 문제가 됐다. 승용차의 구입비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간첩만 실체만 인정만 해주면 풀주겠다. 오늘에도 풀주겠다. 실체만 인정하라 이게요. 근데 내가 간첩이 아닌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난 걔들한테 돈 한 번도 받은 적도 없다. 어? 또 그 간첩하고 내가 어떤 접촉한 적도 없다. 나는 월남 가서 전쟁터에서 내가 묵은 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무차별한 구타와 고문 속에 무려 40여일 동안이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간첩 혐의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다 막 안 되니까 막 회유로 하고 막 그러더만. 그래서 안 되니까 일군 법당으로 데려가더라고. 그거 가가지고 부친인데 선서를 하라 이게. 무슨 선서를 하냐니까 영원히 부친하고 고별하는 고별 선서. 뭐 다시는 성복을 입지 않고 절에 들어가지 않고 성녀를 만나지 않고 뭐 이거 10가지 조목을 다 적어왔더라고. 적어한 걸 일단 찍으라. 근데 찍겠다 그러면. 채탈도첩된 13명의 승려들은 오래도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다. 채탈을 해제해주겠다는 종단 측의 약속은 번번이 미뤄졌다. 불교 1600년에 채탈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처음이자
이게 불린 것도 처음입니다. 예. 불린 것은 왜냐면 이건 타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삼부를 비롯한 재탈 도첩자들은 범란이 일어난 지 4년 만에야 비로소 종단에 복귀할 수 있었다. 12.7 범란에 대한 충격과 분노를 언제까지나 침묵 속에 묻어둘 수는 없었다. 범란 이듬해부터 청년 불자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80년 10월을 겪고 난 뒤에 81년 여름서부터 그 불교계 청년들 중심으로 좀 각성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연합회 대불련이라는 데서 먼저 12.7 범란의 그 부당함과 또 그거로 입은 불교계 피해를 어떻게든 그 대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고 그걸 밝혀내야 된다 해서 권력형 비리 12.7 범란이 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50 특유의 청문회 과정에서였다. 불교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마침내 88년 8월 인권비리문제조사반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월주와 혜성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진상규명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들은 범란의 진상에 대한 책임 당사자의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강 총리는 오늘 담화에서 불교계의 진상규명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서둘러 총리 명의의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으로 불교계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약속했다. 적절한 보상으로 한 파트는 청문회 개최를 희망하고 한쪽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뭐 불교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만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래 좀 대범하게 정부가 먼저 사과를 받자. 우리가 이 청문회 요구 이래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스스로 그 당시 그걸 좀 이래 겸손하게 설명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느냐. 한 달 후 육군회관에서는 12.7 범란의 경위에 대한 국방부 설명회가 열렸다. 청문회를 대신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당시 피해 승려들 50여 명, 실무대책반 관계자와 문공부 관계자, 그리고 합수단장 김충호 씨가 정부 측 최고 책임자로서 참석했다. 설명회에서의 최대 논점은 12.7 범란의 동기와 책임자 문제였다. 수사 경위서에 따르면 80년 2월 열린 계엄위원회에서 대공 안보적인 측면에서 불교계 문제가 논의된 바 있었고 종단 분규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어 80년 6월 국보의 민원실을 통해 진정투서가 쇄도함에 따라 불교계 정화수사를 결정하게 됐음을 밝히고 있다. 이쪽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종교단체는 서로의 마음가짐에서 수행하는 풍토로 이어졌을 때 종단이 정화되는 거지. 에? 설사 스님이 어떤 무슨 여자 관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그거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고 우리 종단에서 종단에 계율이 있고 종단에서 그 처벌하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만한 능력도 없는 것이야. 그 말도 안 되거든. 그렇다면 불교 수사의 구체적인 동기와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합수단장 김충호는 이에 대해 불교계 비리에 대한 진정투소가 직접적인 수사의 동기였으며 수사 대상자 역시 국보의 등을 통해 들어온 진정투소를 종합해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불행히도 제일 진정투소가라고 자기끼리 싸움하고 문제가 돼서 뭐 과거 이박사 시절 이승만 박사 시절도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 쪽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서 그렇게 됩니다. 건수가 많았습니까 굉장히요? 아주 보따리로 하나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종단 분교하고 이제 그러한 연관돼 가지고 서로가 물고 물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합쳐 가지고 하여튼 100여 건 이상 너무 엄청난 분량을 봤어요. 진정 탄원서 이런 명분에서 전부 다 취합된 것이. 스님들이 뭐 서로 진정 투수도 하고 이래서 하니까 자기들도 처음에는 뭐 굉장히 뭐가 있는갑다. 이게 불교 내에 이거 뭐 굉장히 파보면은 비리가 대단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불교계는 반발했다. 진정서와는 관계가 없는 연행자도 많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진정했으면 진정인만 잡아다. 진정인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이 누가 나쁘다? A가 나빴다. 그럼 A만 잡았다. 너 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게 어찌 된 거냐? 그 사람만 하면 됐지. 왜 전국을 상대해서 전국 사찰을 10만이라는 군인을 동원해서 덮치냐 그런 얘기. 이것이 그 불교계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거는 구실이다. 그건 변명의 구실이다. 기원사에도 가고 뭐 많이 갔대요. 우리 인제도 왔죠. 무배도 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참 큰 스님이고 중진 스님이고 훌륭한 스님도 전부 중상모략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한다는 것이 그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 검거 작전에 동원된 군인들은 심지어 성철 스님까지도 연행하러 왔다고 한다. 군인들이 도리가 올라왔더라고요. 도리가 올라오는데 돌다 이제 총에다가 이제 착금, 단도를 이제 꽂고 어깨에 메고 이제 와서 다짜고짜로 성철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서 저희들이 그걸 어쩐 연유로 이렇게 사찰에 총까지 이렇게 총도 메고 칼도 꽂고 이렇게 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좀 서울에서 자기들이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성철이를 이제 연행에 오란다고 잡아 오란다고. 불교계 측에서는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했다. 진정투소가 근거였다는 수사의 대상자에는 종단 내 원로 중진들이 총망라돼 있었다. 당시 수사 대상자의 선정은 합수단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누구 선별해가 누구는 하고 누구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일단 들어온 것에 해서 일단을 다 해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해가지고 하루 만에 내보낸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치밀한 그 수사 계획이라든가 또 수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을 수습할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또 수사 자체에서라도 그런 교육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좀 강압 수사라든가 고문이라는 얘기가 막 횡행하고 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나중에 들어가면 불교 신자로서 조금 이거는 불교계를 좀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사실 했었어요 그때는. 당시 합수단장인 김충호 씨 역시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 마사 솔직히 따져서 보면은 한 70~80% 대세는 완전히 한번 좀 혼 좀 내야 된다는 쪽이고 차원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치밀하게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좀 될 텐데 그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에라가 조금 많아서 한 20~30%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죠. 네. 불교계에서는 진정서와 투소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후 50특위 인권소위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9년에서 80년 사이에 접수된 민원은 7건의 형사사건과 7건의 진정사건이 전부였다. 그나마 일부 진정사건은 진정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진정인에게 무고죄가 선고됐다. 합수단 측의 불교 수사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서고 이것을 쓸어버려야겠다? 이건 자기들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놓으라는 얘기도 우리 쪽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진정서에 반해서 국부회가 무슨 불교 종화에 무슨 진정서 갖고 노나? 총칼로 놓은 놈들이? 이건 자기 구실이죠. 불교계는 또한 10월 30일에 무차별 수색과 법당 난입 그리고 곳곳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의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충호 단장은 이날의 수색은 3천여 사체를 제외하고도 기도원이나 독립가옥을 포함해 총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불교계 수사와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합수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의 작전은 김충호 단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아직 보고 안 하고 후보가 있는데 뭐예요. 그냥 후보고 하기 전에 문정과 노트에서 들어오니까 나중에 정정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정 조치하고 후보고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막 헌치가 크니까 사퇴 직후 김충호 단장은 불교계 원로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다. 12월 10일 불교계를 대표해 불교 정화위원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했다.
12.7 범난 당시 정권의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과의 공식적인 첫 대면이었다. 범난의 과정에서 그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당시에 최고 책임자가 모든 것이 책임자가 모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 책임자가 과연 누구며 위반했던 사람이 누구냐 했지. 그거를 밝혀야 했는데 안 밝히고 어영부영 넘어갔다니 말이에요. 12.7 범난 당시 합수단의 직접적인 지휘사는 당시 합수부장인 노태우 보안사령관이었고 합수단장인 김충호는 이학봉 합수단장의 후임으로 9월 1일 부임했다. 계엄을 종료시키는 것이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촉박하게 다가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잔여 기간을 한 뭐 몇 개월을 좀 놔두고 네. 연말에 하느냐 뭐 연체하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갈 테니까. 네. 그러면은 그 미제 사건 중에서 어떤 거를 한두 건 더 하겠느냐. 네. 막 그런 논의해서 이제 불교 문제가 그 당시 미제 사건으로 돼서 네네. 그걸 하는 거로 아마 대략. 김충호 단장은 또한 자신이 부임했을 당시에는 이미 수사 지시가 내려져 있었고 전임 이학봉 단장으로부터 불교 수사권을 꼭 챙기라는 메모까지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럼 그 당시 합수 본부장이 부임이 합수 본부장 선거했을 것 아닙니까? 네네. 아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고. 네. 합수 본부장이 대통령한테 별도로 또 보고를 올리는 거고. 네. 이러는 거지. 네. 난 그건 뭐 전혀. 이학봉 단장 시절부터 이미 수사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당시 합수부의 한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80년 6월 국보에서 위반된 불교계 수사권은 7, 8월경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이학봉 단장에게 직접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또한 12.7 범난이 시행된 당시에도 역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려졌고 그의 재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어차피 그런 업무도 그 당시는 이제 계엄사령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계시니까 네. 그 민정수석 소관으로도 그 사전에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럼 사전에 대통령 재가도 받았다고 봐야 되죠. 불교계에서는 불교만이 수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송월주 총무원장 체제가 신군부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월주 총무원장은 자율종단의 입장을 천명하고 불교관계 재법안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 그러던 8월 송월주 총무원장은 보안사 측의 대통령 추대 지지 성명을 거부해 압력을 받기도 했다. 999 영웅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길 바랍니다 하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내두려고 성명서 초안해고 왔더라고요. 그 보안사령부의 이현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못 오겠다. 정교불교원 측에서 나 못 오겠다. 거절해. 또 나중에 두 번째 와서는 대한민국 조계종 총원장 송월주라는 이름 석자를 빼고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으로만 해두라고. 그것도 그 당시에 송월주가 원장 아니냐. 그거 내가 못 온다. 또 다음 간접적으로 또 그걸 해두려고 했다. 못 온다고. 불교계의 주장은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정권 지지 거부가 드러나지 않은 불교계 수사의 한 동기이며 빌미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합수부나 이런 계엄사 쪽에 요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명서라도 하나 환영한다는 성명서라도 하나 내수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군부는 당시 처음부터 불교만을 대상으로 삼았을까? 당시 문공부 종무실 소속으로 종교행정을 담당했던 한영수 씨는 불교가 수사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때 군부에서는 이 불교계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또 그리고 불교계는 정부에 대해서 무슨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분이 했으니까 그때 그 소위 혁명 주체라든지 소위 말하면 그 군부에서는 기독교나 가톨릭 이런 데에 대해서 반체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당시 카톨릭과 개신교는 70년대 이후부터 줄곧 반체제 운동의 중심지였다. 특히 모교 기도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 행사들은 반체제 운동가들의 주요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됐고 때문에 공안 당국은 그들의 동태를 늘상 주시하고 있었다. 종교계 동행에 대한 관계기관의 여러 기록들에는
1980년 당시 종교계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중 어디에서도 불교에 관한 언급은 없다. 종교관계 정보 업무는 합수부의 정보 5과가 담당했다. 익명의 합수부 관계자는 당시 기독교와 가톨릭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화 계획이 있었다고 했다. 그가 거명한 대상자는 70년대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제1교회의 박형규 목사, 도시산업선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인명진 목사, 그리고 천주교 내 민주화운동 단체인 정의우현 사제단이었다. 왜 불교만 왜 이랬냐? 왜 전국에 있는 성지들만 꼭 이렇게 1600대 된 사찰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렇게 끌어왔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하니까는, 야 임마, 내일 모레면 천주교, 기독교, 신부, 수녀, 목사까지 다 돌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고. 사회적 공감을 근거해서 소위 이제 대형교회의 비리, 그걸 파헤치고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화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종단에 대한 정화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향후 5년간 불교 정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던 공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왜 불교만을 정화의 대상으로 선택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교가 자주적인 영향을 갖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민주적인 세력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 권력의 시녀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어영불교적인 그런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지목이 됐고, 또 기독교나 천주교는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종교입니다. 천주교도 뭐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의 독립된 조직이 아니고요, 이건 세계 네트워크가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탄압을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이게 파급이 되니까. 호국불교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불교는 정화라는 명분 아래 다시 한번 정권에 이용당했다. 신군부는 불교 정화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던 것일까? 이제 국민에 대한 충격요법이라, 충격요법. 그래서 어쨌든 부당한 정권,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자기 정권을 민심으로부터 사로잡기 위해서 한 장난이지 무슨 이상비하도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의 희생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신군부의 도덕성 아닙니까? 정체성. 그 부분의 정당성을 얻어내는 수단인데, 그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그 고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저렇게 하는데, 아마 모두가 다 치를 떨었을 겁니다. 두려워서. 89년 12월 31일 마지막 청문회에 등장한 전두환은 12.7 범난의 책임 추궁에 대해 원론적인 사과로만 대신했다. 불교 범난으로 알려진 불교계에 대한 정화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정화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은 정화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본인의 대통령 취무 몹시 바쁜 기간이었으므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집행기관을 자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해 11월 12.7 범난의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은 역사의 심판을 뒤로한 채 불교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12.7 범난은 불교계의 아픔과 각성을 함께 안겨주었다. 이 사건 12.7 사태가 나고 나서 불교계 내에 저항운동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만 하면 된다는 이 군사문화를 피부로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어요. 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중유의 종교 침탈 사태. 12.7 범란이 남긴 상처는 불교계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종교는 정권의 폭력에 일상적으로 유린되었고 권력도 함께 무너졌다. 그만한 능력도 없는 것이야. 말도 안 되거든. 그렇다면 불교 수사의 구체적인 동기와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합수단장 김충호는 이에 대해 불교계 비리에 대한 진정투소가 직접적인 수사의 동기였으며 수사 대상자 역시 국보위 등을 통해 들어온 진정투소를 종합해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불행히도 제일 진정투소가라고 자기끼리 싸움하고 문제가 돼서 뭐 과거 이박사 시절 이승만 박사 시절도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 쪽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서 그렇게 됩니다. 건수가 많았습니까, 굉장히요? 하여튼 보따리 하나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종단 동교하고 이제 그러한 연관돼 가지고 서로가 물고 물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합쳐 가지고 하여튼 100여 건 이상 너무 엄청난 분량을 봤어요. 진정 탄원서 이런 명분에서 전부 다 취합된 것이. 스님들이 뭐 서로 진정 투수도 하고 이래서 하니까 자기들도 처음에는 뭐 굉장히 뭐가 있는갑다. 이게 불교 내에 이거 뭐 굉장히 파보면은 비리가 대단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불교계는 반발했다. 진정서와는 관계가 없는 연행자도 많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진정했으면 진정인만 잡아다. 진정인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이 누가 나쁘다, 애가 나빴다. 그럼 애만 잡아다. 너 왜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가 지른 거냐? 그 사람만 하면 됐지. 왜 전국을 상대해서 전국 사찰을 10만이라는 군인을 동원해서 덮치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 불교계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거는 구실이다. 그건 변명의 구실이다. 기원사에도 가고 뭐 많이 갔대요. 우리 인제도 왔죠. 무배도 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참 큰 스님이고 중진 스님이고 훌륭한 스님도 전부 중상모략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한다는 것이 그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 검거작전에 동원된 군인들은 심지어 성철 스님까지도 연행하러 왔다고 한다. 군인들이 도리가 올라왔더라고요. 도리가 올라왔는데 둘 다 이제 총에다가 이제 착금, 단도를 이제 꽂고 어깨에 메고 이제 와서 다짜고짜로 성철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서 저희들이 그걸 어쩐 연유로 이렇게 사찰에 총까지 이렇게 총도 메고 칼도 꽂고 이렇게 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좀 서울에서 자기들이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성철이를 이제 연행에 오란다고 잡아오란다고. 불교계 측에서는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했다. 진정투소가 근거였다는 수사 더해져 1년이 채 못되어 세상을 떠났다. 계엄사의 수사 발표 직후 정화중흥회의에 처리가 위임된 32명의 승려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중 13명의 승려들은 이른바 종단의 사형 선고라 불리는 채탈도첩에 처해졌다. 형사 처리를 면한 23명의 승려들은 남양주 흥국사에 또다시 소집됐다. 흥국사에 오셔가지고 이들에게는 100일 동안의 참선을 통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른바 불교판 삼청교육대라 불리는 자율순화 교육이었다. 네. 그때 굉장했습니다. 그때 뭐 공포 분위기였어요. 뭐 여기다 뭐 망원렌즈가 설치했느니 무슨 녹음을 해가느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공포 분위기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의 깨부셔야 되겠다 생각해요. 우리는 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참선한다고 했지만은 참선이 됩니까 그게? 집단 수용소지.
다만 삼천교육댐을 안 보냈을 뿐이지 집단 수용소 같은 데서 100일을. 수사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삼천교육대로 보내겠다는 위협이 있었다. 이들이 승려라는 사실이 감안된 집단 참선은 삼천교육대를 대신한 것이었다. 개념의 차이겠지만은 질이 좀 나쁜 죄 성녀들도 있겠지만은 그걸 일반 잡범들하고 폭력배들하고 같이 따라가 삼천교육대를 보낸다든지 그런 의견도 뭐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건 절대 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따로 자숙을 하는 의미에서 1개월간 이제 저쪽 한국사에서 참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자 해가지고 종단에 이제 원로 스님들하고 뜻을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건의해가지고 그때 당한 어떤 처벌이 부당하다는 이미 삼천교육대에 보내진 승려들도 있었다. 월정사에서만 해도 삼보와 함께 재무국장 현우가 삼천교육대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형무소 갈 사람은 형무소 가고 뭐 할 사람은 하는데 나는 어디다가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돌아봐야 나오지 않으니까는. 월정사에서 맨 먼저 연행된 3번은 처음부터 간첩 혐의를 추궁받았다. 월남전 전상보상금으로 온사 스님에게 사준 승용차가 문제가 됐다. 승용차의 구입비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간첩만 실체만 인정만 해주면 풀주겠다. 오늘에도 풀주겠다. 실체만 인정하라 이게요. 근데 내가 간첩이 아닌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난 걔들한테 돈 한 번도 받은 적도 없다. 어? 또 그 간첩하고 내가 어떤 접촉한 적도 없다. 나는 다만 삼천교육댐을 안 보냈을 뿐이지 집단 수용소 같은 데서 100일을. 수사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삼천교육대로 보내겠다는 위협이 있었다. 이들이 승려라는 사실이 감안된 집단 참선은 삼천교육대를 대신한 것이었다. 개념의 차이겠지만은 질이 좀 나쁜 죄 성녀들도 있겠지만은 그걸 일반 잡범들하고 폭력배들하고 같이 따라가 삼천교육대를 보낸다든지 그런 의견도 뭐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건 절대 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따로 자숙을 하는 의미에서 1개월간 이제 저쪽 한국사에서 참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자 해가지고 종단에 이제 원로 스님들하고 뜻을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건의해가지고 그때 당한 어떤 처벌이 부당하다는 이미 삼천교육대에 보내진 승려들도 있었다. 월정사에서만 해도 삼보와 함께 재무국장 현우가 삼천교육대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형무소 갈 사람은 형무소 가고 할 사람은 하는데 나는 어디다가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돌아봐야 나오지 않으니까는. 월정사에서 맨 먼저 연행된 3번은 처음부터 간첩 혐의를 추궁받았다. 월남전 전상보상금으로 온사 스님에게 사준 승용차가 문제가 됐다. 승용차의 구입비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간첩만 실체만 인정만 해주면 풀주겠다. 오늘에도 풀주겠다. 실체만 인정하라 이게요. 근데 내가 간첩이 아닌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난 걔들한테 돈 한 번도 받은 적도 없다. 어? 또 그 간첩하고 내가 어떤 접촉한 적도 없다. 나는 월남 가서 전쟁터에서 내가 묵은 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무차별한 구타와 고문 속에 무려 40여일 동안이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간첩 혐의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다 안 되니까 회유로 하고 그러더만. 그래서 안 되니까 일군 법당으로 데려가더라고. 그거 가가지고 부침대 선서하라 이게 무슨 선서하냐니까 영원히 부침하고 고별하는 고별 선서. 다시는 성복을 입지 않고 절에 들어가지 않고 성녀를 만나지 않고 이거 10가지 조목을 다 적어왔더라고. 적어온 걸 일단 찍으라. 너 찍겠다 그러면. 채탈 도첩된 13명의 승려들은 오래도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다. 채탈을 해제해주겠다는 종단 측의 약속은 번번이 미뤄졌다. 불교 1600년에 채탈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처음이자 이게 풀린 것도 처음입니다. 진정투서를 종합해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불행히도 제일 진정 투서가라고 자기끼리 싸움하고 문제가 돼서 뭐 과거 이박사 시절 이승만 박사 시절도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 쪽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서 그렇게 됩니다. 건수가 많았습니까, 굉장히요? 하여튼 보따리 하나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종단 분교하고 이제 그러한 연관돼 가지고 서로가 물고 물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합쳐 가지고 하여튼 100여 건 이상 너무 엄청난 분량을 봤어요. 진정 탄원서 이런 명분에서 전부 다 취합된 것이. 스님들이 뭐 서로 진정 투수도 하고 이래서 하니까 자기들도 처음에는 뭐 굉장히 뭐가 있는갑다. 이게 불교 내에 이거 뭐 굉장히 파보면은 비리가 대단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불교계는 반발했다. 진정서와는 관계가 없는 연행자도 많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진정했으면 진정인만 잡아다. 진정인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이 누가 나쁘다, 애가 나빴다. 그럼 애만 잡아다. 너 왜 이런 일이 있다는 네가 어찌된 거냐? 그 사람만 하면 됐지. 왜 전국을 상대해서 전국 사찰을 10만이라는 군인을 동원해서 덮치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 불교계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거는 구실이다. 그건 변명의 구실이다 말이죠. 경사에도 가고 뭐 많이 갔대요. 우리 인제도 왔죠. 무배도 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참 큰 스님이고 중진 스님이고 훌륭한 스님도 전부 중상모략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한다는 것이 그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 검거작전에 동원된 군인들은 심지어 성철 스님까지도 연행하러 왔다고 한다. 군인들이 도리가 올라왔더라고요. 도리가 올라오는데 둘 다 이제 총에다가 이제 착금, 단도를 이제 꽂고 어깨에 메고 이제 와서 다짜고짜로 성철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서 저희들이 그걸 어쩐 연유로 이렇게 사찰에 총까지 이렇게 총도 메고 칼도 꽂고 이렇게 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좀 서울에서 자기들이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성철이를 이제 연행에 오란다고 잡아오란다고. 불교계 측에서는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했다. 진정투소가 근거였다는 수사의 대상자에는 종단 내 원로 중진들이 총망라돼 있었다. 당시 수사 대상자의 선정은 합수단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누구 선별해가 누구는 하고 누구 포함해 총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불교계 수사와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합수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의 작전은 김충호 단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은 보고 안 하고 후보가 있는데 뭐예요? 그냥 후보고 하기 전에 문정과 노트북에서 들어오니까 나중에 성전 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조치하고 후보고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막 헌치고 크니까 사퇴 직후 김충호 단장은 불교계 원로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다. 12월 10일 불교계를 대표해 불교 정화위원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했다. 12.7 법난 당시 정권의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과의 공식적인 첫 대면이었다. 법난의 과정에서 그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당시에 최고 책임자가 모든 것이 책임자가 모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 책임자가 과연 누구며 위반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그거를 밝혀야 했는데 안 밝히고 어영부영 넘어갔다니 말이에요. 12.7 법난 당시 합수단의 직접적인 지휘사는 당시 합수부장인 노태우 보안사령관이었고 합수단장인 김충호는 이학봉 합수단장의 후임으로 9월 1일 부임했다. 계엄을 종료시키는 것이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촉박하게 다가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잔여 기간을 한 뭐 몇 개월을 지금 놔두고 네. 말이 하느냐 뭐 연체하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갈 테니까. 네. 그러면은 그 미제 사건 중에서 어떤 거를 한두 건 더 하겠느냐. 네. 막 그런 논의해서 이제 불교 문제가 그 당시 미제 사건으로 돼서 네네. 그걸 하는 거로 아마 대략.
김충호 단장은 또한 자신이 부임했을 당시에는 이미 수사 지시가 내려져 있었고 전임 이학봉 단장으로부터 불교 수사권을 꼭 챙기라는 메모까지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럼 그 당시 합수 본부장이 부임이 합수 본부장 승계했을 것 아닙니까? 네네. 아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고. 네. 합수 본부장이 대통령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거고. 네. 이러는 거지. 네. 난 그거 뭐 전혀. 이학봉 단장 시절부터 이미 수사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당시 합수부의 한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80년 6월 국보에서 위반된 불교계 수사권은 7, 8월경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이학봉 단장에게 직접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또한 12.7 법난이 시행된 당시에도 역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려졌고 그의 재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어차피 그런 업무도 그 당시는 더 치밀하게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좀 될 텐데 그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에라가 조금 많아서 한 30%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죠. 네. 불교계에서는 진정서와 투서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후 50특위 인권수위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9년에서 80년 사이에 접수된 민원은 7건의 형사사건과 7건의 진정사건이 전부였다. 그나마 일부 진정사건은 진정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진정인에게 무고죄가 선고됐다. 합수단 측의 불교 수사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서고 이것을 쓸어버려야겠다? 이건 자기들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놓으라는 얘기도 우리 쪽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진정서에 반해서 국부회가 무슨 불교 종화에 무슨 진정서 갖고 노나? 총칼로 놓은 놈들이? 이건 자기 구실이죠. 불교계는 또한 10월 30일에 무차별 수색과 법당 난입 그리고 곳곳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의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충호 단장은 이날의 수색은 3천여 사체를 제외하고도 기도원이나 독립가옥을 포함해 총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불교계 수사와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합수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의 작전은 김충호 단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한테 보고 안 하고 후보가 있는데 뭐예요? 그냥 후보고 하기 전에 문정과 놓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정전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조치하고 후보고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막 혼쭐을 크니까. 사태 직후 김충호 단장은 불교계 원로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다. 12월 10일 불교계를 대표해 불교 정화위원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했다. 12.7 법난 당시 정권의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과의 공식적인 첫 대면이었다. 법난의 과정에서 그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당시에 최고 책임자가 모든 것이 책임자가 모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 책임자가 과연 누구며 위반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그거를 밝혀야 하는데 안 밝히고 어영부영 넘어갔다니 말이에요. 12.7 법난 당시 합수단의 직접적인 지휘선은 당시 합수부장인 노태우 보안사령관이었고 합수단장인 김충호는 이학봉 합수단장의 후임으로 9월 1일 부임했다. 계엄을 종료시키는 것이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촉박하게 다가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잔여 기간을 한 땅까지 뛰어들어 샅샅이 수색했다. 예. 인근의 말사들과 암자들까지도 구석구석 군인들의 수색이 이루어졌다. 비군이 사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인들의 무차별한 수색에 항의하다 연행된 한 여스님은 그날을 지금까지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공포로 기억하고 있다. 속담은 그냥 뭔가 다락에 놀러가 부두화를 신고 그래가지고는 차려요. 또 갖다 쳐들기면 부두화를 다 차는 거예요. 다들. 그것도 아프죠. 맞았어요. 그렇죠. 뭐 부두화를 몇 없이 이제 차더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있었어. 그때는 뭐 와가지고 뭐라고 뭐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 뭐냐고 그때 당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군인이라서 듣는 순간에 이거는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안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일제히 벌어진 이날의 수색에는 3만 명의 군경이 동원됐다.
전국이 산지한 18개 종단 소속의 3천여 사찰과 암자가 수색의 대상이 되었다. 3일 전에 대대적인 연행에 이어 벌어진 군경의 사찰 난입 사태는 불교계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이것이 충격이 컸어. 그때는 뭐 그전까지는 들어가 있는 사람만 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는데 이건 전체를 군합바로 밟은 거죠. 시간대별로 이제 뭐 어디로 가고. 당시 법주사 수색작전에 동원된 부대에 장교로 근무했던 박맹수 교수. 당시 언론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날의 진상이 그의 장교일지 속에 생생히 기록돼 있었다. 5시에, 새벽 5시에 그 수색해야 할 어떤 사찰이나 암자를 퇴로까지 전부 차단해서 포위하는 것이 완료되는 시간이 새벽 5시 반. 그리고 계엄포고정 위반자 일지에는 이날 작전의 목적과 대상이 조목조목 기록돼 있다. 범법자, 대공용의자, 폭력 승려, 불교 자체 정화 대상자, 사찰의 은신 중인 뭐 범법자 체포, 그러니까 뭐 아주 여러 다목적용으로 뭐 저 실탄도 지급이 됐습니다. 작전에 동원된 군인들에게는 실탄까지 지급됐고 수갑과 포승줄도 각종 체포 장비도 동원됐다. 그리고 별도의 주의사항도 덧붙여졌다. 수색 시 예의를 갖추고 인권 유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수색하는 것은 폭력 승려라든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범죄자들을 수색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는 뭐 감수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4.5 계획으로 알려진 12.7 사건을 앞두고 합수단에는 사전에 별도의 실무팀이 꾸려졌다. 보안산의 불교학과 출신으로 불교계 사정을 잘 아는 양근하 소령이 수사 착수 5일 전 맨 먼저 제출됐다. 끌려가가지고 또 한 이틀이 얼마만한 액수로서 여금이 돼 있느냐 돈이. 그리고 너가 당신이 그 고향에다가 또 다른 곳에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 놨느냐. 심지어는 출가 이전의 생활, 그리고 출가 이후의 승려 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사생활이 조사의 대상이 됐다. 그렇게 갖다 가둬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수사관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한대, 어디 잘 다니는 무슨 다방이 있는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찾아가지고 27일 연행된 승려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전국의 사찰에 다시 한번 군핫발이 들이닥쳤다. 군인들이 아마 수십 명 정도는 될 겁니다. 완전 무장해가지고 저희 집을 갖다가 싹 포위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석굴암은 아시다시피 동해 바다하고 가깝기 때문에 공비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고요한 산사는 새벽부터 들이닥친 무장 군경의 군합발로 뒤덮였다. 요사체는 물론 법당까지도 예외 없이 수색의 발길이 미쳤다. 총을 들고 왔는데 건물은 법당도 싹 뒤지고, 그러고서 이제 나한테 왔더라고요. 이제 주실로 채우러. 아주 군화 씨는 그 채로 이제 방을 들어선 거예요, 다. 수덕사는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불과 3일 전 주지를 비롯한 3명의 스님들이 연행된 이곳에 다시 한번 수십 명의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80, 또 78세 계신 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어제 그때 노인분들이 거동을 못했어요. 아랫방에 계신 분은 근데도 나와가지고서 이 자주가 여기 다 일거일동 전부 다 줄을 딱 서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앉아 일어서 이거 봐라 하더니 전부 다 눕혀 하더니 전부 다 이렇게 눕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자로. 네. 머리를 땅에 박고. 수덕사의 모든 식구들을 마당에 끌어낸 군인들은 뒤이어 대웅전 법당까지 뛰어들어 샅샅이 수색했다. 예. 인근의 말사들과 암자들까지도 구석구석 군인들의 수색이 이루어졌다. 비군이 사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인들의 무차별한 수색에 항의하다 연행된 한 여스님은 그날을 지금까지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공포로 기억하고 있다. 법당은 그냥 뭔가 다락까지 올라가 부두화를 신고 그래가지고는 차를 타래요. 또 갖다 쳐서 뜨거운 부두화를 다 차는 거예요. 다들. 그것도 아프죠.
맞아요. 맞았어요. 그렇죠. 뭐 그동안은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명서라도 하나 환영한다는 성명서라도 하나 내쓰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군부는 당시 처음부터 불교만을 대상으로 삼았을까? 당시 문공부 종무실 소속으로 종교행정을 담당했던 한영수 씨는 불교가 수사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때 군부에서는 이 불교계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또 그리고 불교계는 정부에 대해서 무슨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분이 했으니까 그때 그 소위 혁명 주체라든지 소위 말하면 그 군부에서는 기독교나 가톨릭 이런 데에 대해서 반체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당시 가톨릭과 개신교는 70년대 이후부터 줄곧 반체제 운동의 중심지였다. 특히 모교 기도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 행사들은 반체제 운동가들의 주요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됐고 때문에 공안 당국은 그들의 동태를 늘상 주시하고 있었다. 종교계 동행에 대한 관계기관의 여러 기록들에는 80년 당시 종교계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중 어디에서도 불교에 관한 언급은 없다. 종교관계 정보 업무는 합수부의 정보 5과가 담당했다. 익명의 합수부 관계자는 당시 기독교와 가톨릭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화 계획이 있었다고 했다. 그가 거명한 대상자는 70년대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제1교회의 박형규 목사, 도시산업선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인명진 목사, 그리고 천주교 내 민주화운동 단체인 정의우현 사제단이었다. 왜 불교만 왜 이랬냐? 왜 전국에 있는 성리들만 꼭 이렇게 1600대 된 사찰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렇게 끌어왔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하니까는 야 임마 내일 모레면 천주교, 기독교, 신부, 수녀, 목사까지 다 돌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고. 사회적 공감을 근거해서 소위 이제 대형교회의 비리, 그걸 파헤치고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화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종단에 대한 정화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향후 5년간 불교 정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던 공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정권은 왜 불교만을 정화의 대상으로 선택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교가 자주적인 영향을 갖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갖다 가둬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수사관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한대, 어디 잘 다니는 무슨 다방이 있는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찾아가지고 27일 연행된 승려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전국의 사찰에 다시 한번 군핫발이 들이닥쳤다. 군인들이 아마 수십 명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완전 무장해가지고 저희 그 집을 갖다가 싹 포위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석굴암은 그 아시다시피 그 동해 바다하고 그 가깝기 때문에 그 공비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고요한 산사는 새벽부터 들이닥친 무장 군경의 군합발로 뒤덮였다. 요사체는 물론 법당까지도 예외 없이 수색의 발길이 미쳤다. 총을 들고 왔는데 건물은 법당도 싹 뒤지고, 그러고서 이제 나한테 왔더라고요. 이제 주실로 채우러. 그 아주 군화씨는 그 채로 이제 방을 들어선 거예요, 다. 수덕사는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불과 3일 전 주지를 비롯한 3명의 스님들이 연행된 이곳에 다시 한번 수십 명의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80, 또 78세 계신 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자우제 그때 노인네 분들이 거동을 못했어요. 아랫방에 계신 분은 근데도 나와가지고서 이 자우제가 여기 다 일거일동 전부 다 줄을 딱 서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앉아 일어서 이거 봐라 하더니 전부 다 눕혀 하더니 전부 다 이렇게 눕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자로 네. 머리를 땅에 박고
수덕사의 모든 식구들을 마당에 끌어낸 군인들은 뒤이어 대웅전 법당까지 뛰어들어 샅샅이 수색했다. 인근의 말사들과 암자들까지도 구석구석 군인들의 수색이 이루어졌다. 비군이 사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인들의 무차별한 수색에 항의하다 연행된 한 여스님은 그날을 지금까지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공포로 기억하고 있다. 법당은 그냥 뭔가 다락까지 올라가 부두화를 신고 그래가지고는 차를 타래요. 또 갖다 쳐들기면 부두화를 다 차는 거예요. 다들. 그것도 아프죠.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부두화를 몇 없이 이제 차더라고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때는 뭐 와가지고 뭐라고 뭐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 뭐라고 그때 당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군인이라서 듣는 순간에 이거는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안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일제히 벌어진 이날의 수색에는 3만 명의 군경이 동원됐다. 그런 일 없다. 전기를 돌리는데 그 요만한 나이롱줄 구름이 아마 한두 번을 사왔는가 봐요 아마. 사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옹그리니까 힘을 쓰니까 새우같이 옹그리는 거였어 사람이. 처음 두 번째 할 때까지는 뭐 죽기 부리다가 하고 했는데 그때 두 번 까버렸다 일어나니까 아이고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랬죠. 너 마음대로 다 내가 다 했으니까 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1980년 10월 27일 전국 각지의 사찰에 일제히 무장병력이 투입됐다. 승려들은 영문도 모른 채 총칼에 떠밀려 연행됐다. 아는 보안대 그 홍성 집에 있는 사람하고 지서장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몇이 이렇게 집차를 타고 싹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전부 총을 갖고 와서 사무실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을 갔더니 금고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총을 대고. 캐비네이트에 있는 서류하고 장부하고 통장하고 이걸 전부 압수를 딱 그렇게 하고 그래도 내가 반항을 하면서 못 가겠다 그러니 두 사람이 나를 양쪽 어깨를 들고 바짝 들어요. 그러더니 묵직한 것을 호주머니 꺼내더니 새끼 말 들어 네가 중요 그래요. 조계사와 총무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집행부가 아침 회의를 시작할 무렵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법당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젊은이들이 잠바 입은 사람, 군복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내가 볼 적에 한 4, 50명이 다 싸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부를 하고 있는데 뭐 소랭이가 한 놈이 와가지고는 이 총을 내가 접수하니까 그래 하라고 그러면서 딱 데려가 돼요. 이튿날 계엄사는 불교계에 대한 전면적인 비리 수사를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내에서 온갖 비리와 부패 범법 행위를 자행해온 사이비 폭력배 및 상습 폭력배 등 46명의 승려들을 사회 정화 차원에서 연행했다고 밝혔다. 연행자 명단에는 조계종 25개 본사 중 19개 사찰의 주지와 재무, 총무 등을 비롯해 송월주 총무원장과 총무원 집행부의 간부들이 모두 포함됐다. 조계종 종종을 지낸 월화스님과 월산, 서옹, 서운 등의 원로들과 의현, 정대 등 종단을 이끌어가던 중추 승려들이 대부분 정화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중심 인물이 한 60여 명, 또 우리 같이 이제 중심 인물에 이제 그 밖에 있는 어쨌든 정화 대상이 한 360명 됐으니까. 눕혀하더니 전부 이렇게 눕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자로. 네. 머리를 땅에 박고. 수덕사의 모든 식구들을 마당에 끌어낸 군인들은 뒤이어 대웅전 법당까지 뛰어들어 샅샅이 수색했다. 인근의 말사들과 암자들까지도 구석구석 군인들의 수색이 이루어졌다. 비군이 사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인들의 무차별한 수색에 항의하다 연행된 한 여스님은 그날을 지금까지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공포로 기억하고 있다. 법당은 그냥 뭔가 다락까지 올라가 부두화를 신고 그래가지고는 차를 타래요. 또 갖다 쳐들기면 부두화를 다 차는 거예요. 다들. 그것도 아프죠.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부두화를 몇 없이 이제
하더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있더니 뭐 와가지고 뭐라고 뭐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 뭐라고 그때 당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군인이라서 듣는 순간에 이거는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안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일제히 벌어진 이날의 수색에는 3만 명의 군경이 동원됐다. 전국에 산지한 18개 종단 소속의 3천여 사찰과 암자가 수색의 대상이 되었다. 3일 전에 대대적인 연행에 이어 벌어진 군경의 사찰 난입 사태는 불교계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그것이 충격이 컸어. 그때는 뭐 그전까지는 들어가 있는 사람만 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건 전체를 군합바로 밟은 거는. 시간대별로 이제 뭐 어디로 가고. 당시 법주사 수색작전에 동원된 부대에 장교로 근무했던 박맹수 교수. 당시 언론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날의 진상이 그의 장교 일지 속에 생생히 기록돼 있었다. 5시에, 새벽 5시에 그 수색해야 할 어떤 사찰이나 암자를 퇴로까지 전부 차단해서 포위하는 것이 완료되는 시간이 새벽 5시 반. 그리고 계엄포고령 위반자 일지에는 이날 작전의 목적과 대상이 조목조목 기록돼 있다. 범법자, 대공용의자, 폭력 승려, 불교 자체 정화 대상자, 사찰의 은신 중인 뭐 범법자 체포, 그러니까 뭐 아주 여러 다목적용으로 뭐 저 실탄도 지급이 됐습니다. 작전에 동원된 군인들에게는 실탄까지 지급됐고 수갑과 포승줄도 각종 체포 장비도 동원됐다. 그리고 별도의 주의사항도 덧붙여졌다. 수색 시 예의를 갖추고 인권 유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수색하는 것은 폭력 승려라든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범죄자들을 수색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는 뭐 감수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4.5 계획으로 알려진 12.7 사건을 앞두고 합수단에는